그러면은 지금은 그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 전에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물려있다고 손 놓고 있지 마세요. 테슬라 네.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뭐 약간 뭐 조정받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게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는 아직 정고점 못 가고 네. 또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네. 좀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결국 자동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죠. 자동차의 전망이 안 좋다. 자동차의 전망이 안 좋으면은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인데, 물론 전기차기 때문에, 물론 중국, 유럽, 미국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부터 로봇에, 그리고는 최근에는 충전소라는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도 일종의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도 플랫폼화 될 수 있죠. 구독 서비스, 앞으로 돈 벌 게 많다라는 기대감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리가 테슬라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올해 반등이 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30배까지 빠졌어요. 그리고는 반등했을 때 보니까 포워드 PR이 50배, 60배까지,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 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는 그죠,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IR에서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는 전년 동기 대비 여러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이제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성장 속도가 좀 많이 둔화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성장 속도가 매년 100%씩 더블 나던 기업이 이제는 60%, 이제는 40%, 이제는 20% 얘기가 나오면은 이러면은 조금은 프리미엄을 줄여야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아마존이 최초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PSR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막 50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대 중반, 초반 때는 그 PSR을 10배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고요. 그러고는 이게 2010년대 후반이 오면서 PSR, 말 그대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던 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확인했더니 실적 발표하고 2.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너무 덩치가 커졌거든요. 시가총액이 또 커졌고, 그러고는 얘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성장 속도를 정말 50%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게 둔화가 되면은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테슬라는 여전히 0점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안정화되면서 우상향을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미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유튜브 영상에 남겨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 한 50% 올라갈 거고, 빠지면 또 한 20% 빠질 거고, 또 올라가면 또 20, 30%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파도를 칠 거다. 여전히 재밌는 주식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재밌는 주식일 겁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에서 우려를 표한 부분은 이게 사이버 트럭이니 뭐니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밀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밀리면은 또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반등을 주면은 어디서 팔지를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랑 애플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해서 네. 어떤 분들은 진짜 애플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을 테슬라로 꼽더라고요. 네. 미래에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네.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애플이 어떤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지금 그 논리에서 핵심은 우리가 스마트폰 혹은 맥북, 그리고는 내가 만약에 맥북도 사고 맥스튜디오도 사고 다 사요. 애플에 나오는 모든 제품을 하나씩 내가 다 삽니다. 그러면은 내가 애플에 어느 정도 돈을 쓰게 될 것이냐, 이 논리를 한번 볼게요. 그 논리로 보시면은 1억 쓰기 어렵습니다. 애플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사더라도. 테슬라는 모든 제품을 다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차를 한 대 사더라도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는 구독 서비스를 계속 결제를 해야 될 겁니다. 자율주행이 오면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로봇 얘기도 나오지만, 그죠. 테슬라는 로봇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매번 슈퍼차저에서 충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폰에서 iOS에서 결제를 하듯이 돈을 계속 써야 돼요. 그런 이 돈을 쓰는, 이 에너지에 대한 돈을 사용하는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 전망으로 놓고 보면은, 그쵸, 핸드폰은 모두가 들고 있지 않냐. 근데 자동차는 여러 브랜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에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슈퍼차저라고 하는 그 충전소를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제는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서는 매출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는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이번에도 20% 정도를 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없는 생산 공정 혁신을 이루어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미 구동 모델, 자율주행도 이제는 어찌 보면 플랫폼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적인 매출 이익도 이건 완전 순이익으로 잡힐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애플 역시도 지금 이번 분기에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이익이 줄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고요. 이 이슈는 이미 애플에 계속해서 꼬리표로 달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비전 프로를 보였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뭔가 혁신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보여줘야 애플이 10년 뒤에도 지금 애플이 될 것이고 그걸 못 보여주면은 인텔과 엔비디아의 관계처럼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기업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폼팩터 혹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 가 애플의 도전 과제일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테슬라의 가장 큰 약점도 자동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이라는 요 한계점을 돌파를 해내면은 또다시 퀀텀 점프, 레벨업, 그리고 거기에서의 뭔가 이제 프리미엄을 얻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걸 지켜보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또 지켜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 그 FSD 소프트웨어, 로봇, 막 에너지 기업, 보험회사 막 이런 거 다 영역을 막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막 융합적으로 하잖아요, 비전이. 네. 근데 그런 거를 실현시켜 나가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세요? 네, 이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현대차가 보험 회사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그죠? 약간 금산분리인데 저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뭔가 이제 우버처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죠? 기존의 기득권이라는 것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대기업이 침범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을 보시더라도 동남아를 보시더라도 심지어 중국을 보시더라도 이미 택시라는 사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버라고 하는 아주 손쉬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등록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기술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테크 기업한테 먹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국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혁신 기업이 많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일단 해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요거를 규제를 하고 그때 요거를 좀 바꾸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미국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법이 안 나오면 하지 마. 원천으로 막아버리다 보니까 제도적인 접근 방식 차이가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 될걸? 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은 실제로 그게 됩니다. 애플도 뭐 이미 뭐 금융 쪽으로 진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편에 이게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겠죠.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매력이고 미국 기업이 잘 나가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 테이버님은 만약 차를 사신다고 하면 전기차 네, 안 삽니다. 안 사요? 네. 저는 그죠. 저만의 미신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만약에 전기차를 정말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다른 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없이 못 살긴 하는데 그 상황에서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다는 소리는 내가 앉으면은 내 엉덩이에 배터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걱정을 하는 게 실제로 과거에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자동차 회사 도요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공간을 그냥 무선 충전이 되는 하나의 충전기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에 있는 기둥을 그냥 전류가 흐르는 코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장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오면은 집 안에서 계속 충전이 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피실험자들이 나타난 증상 중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째로는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산에 아주 고주파, 고전력선 이런 게 있죠. 고압 케이블이 있으면은 그 주변 마을에서는 뭔가 이제 질병이 생긴다라는 이슈도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과학의 베이스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뭔가 이게 몸을 움직인다, 생각을 한다, 심장이 뛴다 모든 것들이 전기적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굳이 내 몸에 더 추가적인 외부 자기장을 줄 필요가 있냐. 그걸 내가 항상 운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내내 그걸 불안해하면서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을 보이지도 않는 자기장을 고민을 하면서 의사들이 막 스마트폰 머리 위에 두고 자지 마세요 하는 이유도 다 어찌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아서이고 그게 수면을 방해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밝혀진 혹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종합되면서 안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그걸 제가 자동차에서까지 느낄 필요가 있냐. 뭐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대안들이 나올 텐데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약간 전기차 반대론자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싫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상하이발 테슬라 Y 이 세전 예약이 2만 건이 넘었대요. 어떤 게요? 사전 계약 아, 네. 2만 건, 거의 2만 5천 건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넘어와서 유튜버들이 리뷰 올리더라고요. 네. 이게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부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LFP 넣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그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0년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상장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셧다운이 살짝 되면서 CATL보다 LG 엔솔이 생산량이 많았다. 1등을 찍었다. 1등 좋죠.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CATL을 넘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3원 개 배터리가 인산철보다 뭐 위대합니다. 그리고는 중국 거니까 미국이 진출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절대적으로 문제는 가성비와 그리고는 이 기술의 발전 속도예요. 근데 이 기술의 발전 속도, 가성비를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지금은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 난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해. 난 좀 더 뭐 화끈한 걸 원해. 나는 가솔린이 좋아. 나는 디젤이 좋아.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의 공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둘 다 경제성이 있으면은 둘 다 굳이 망하진 않을 거예요. 도태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죠? 결국에는 우리는 또 한 번 중국과 싸워야 된다라는 점.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의 가성비 측면에서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의 영업이익률, 이익률 말 그대로 돈을 얼마나 남겨 먹을 수 있냐, 장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경쟁자로 생각을 안 했던 중국의 배터리 업계도 좀 경쟁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않나라는 부분에서는 이거 역시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아, 예. 테슬라랑 엔비디아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본다면 네. 테이보님은 어딜 택하겠어요? 엔비디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못 사고 AMD를 샀습니다. 제가 지금 8개월 전이죠. 네, 1월이었어요. 네. 그죠. 엔비디아와 AMD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영상도 올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라 가지고 엔비디아 좋아하고 AMD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AMD를 딱 샀는데 네. 망했어요. 그럼 뭐 AMD도 지금 올라가겠죠, 뭐 열심히 하면은. 올라는 왔는데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건 그래요. 네. 그 엔비디아를 그렇게 좋게 보시는군요. 일단은 저는 엔비디아의 스토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성도 그렇고 이게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게 반도체를 정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내려오냐 밑에서 올라가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 AP라고 하는 저 반도체 ARM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ARM이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RM 베이스의 설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성능을 최소 단위에서 저전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능을 올려야 됩니다. 저전력을 써야 됩니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고 올려온 게 모바일 시장의 모바일 칩이고요. 그리고는 GPU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1과 1과 1을 더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CPU는 곱하기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를 얼마를 쓰든 상관없어. 무조건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가 CPU였어요. 그게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애플이 ARM 베이스로 엔비디아도 ARM 베이스로 올라왔는데 이게 오히려 위에서 전력을 얼마를 잡아먹든 잘 만들어야 될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탄탄하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건데 요게 어찌 보면은 지금 GPU에서도 CPU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인텔이 또 뭐 지난 10년 동안 약간 뭐 AI를 하니 로봇을 하니 그죠. 지금은 핵심이지만 뭐 미래를 앞서 본 건 맞지만 10년 동안 좀 딴짓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들의 CPU를 좀 등한시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뭔가 기술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AI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인텔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몰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 프로세서라고 하는 혹은 GPU의 그 연산 방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CPU랑은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찮게 쿠다 프로세서라는 걸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쌓이면서 오히려 AI의 접목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인텔이 따라잡을 수 있냐? 안 되죠. 10년을 돌아가야 됩니다. AMD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비교를 당하고는 있어요. 본인만의 또 아키텍처, 본인만의 뭔가 설계를 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데 인텔은 조금 소외되고 있고 인텔이 그래서 GPU를 또 내기도 했지만 GPU가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나간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개념에서 엔비디아는 이미 2020년, 2021년도에 AI 관련돼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플랫폼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아까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이요? 네. 테슬라. 그죠? 네. 두 번째는요? 엔비디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의 50%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50%는 뭐냐? 테슬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자율주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돈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기대하는 바죠.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뭐 소프트웨어를 사서 이걸로 뭔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미 엔비디아는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저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이제 AMD 주주로서도 AMD보다도 엔비디아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는 너무 높이 올라서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분할 매수하세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다른 빅테크만큼 올라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반도체 설계 앞으로 있는 로봇, AI,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많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그 부분에서 핵심 기술, 설계 기술, 그리고는 하드웨어 공급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는 뭐 그냥 분할 매수하시고 모아놓으시고 덮어놓으셔도 상관없다. 그러면 엔비디아랑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가 또 막 그러니까 테슬라가 애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네.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섰을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보는 애플은 한국의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약간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IBM이 될 거냐 아니면은 또다시 애플이 애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갈문을비가 많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아직까지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폼팩터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와 애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거를 그죠.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로서 이제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추가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추가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지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GPU라는 하드웨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GPU는 앞으로 어디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 원천 기술을 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죠. 애플이 뭐 지금 반도체 설계 쪽에서 좀 더 이제 뭐 향상된 설계를 보여주고 이쪽에서도 뭔가 또 보여주면 되는데 그 폐쇄성 때문에도 엔비디아가 대중적인 범용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애플보다는 엔비디아가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태희원님 그러면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적어도 이제 저희가 9월에 또 나오겠죠. 8월에는 현금 50%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 한 2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차라리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가 됐든 아니면 QQQ ETF가 됐든 그런 종목의 분할 매수 시드로서 한 30%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금 들고 있고 뭐 그러면은 재미없지 않나요 하면은 저는 오히려 나머지 20%는 TLT라고 있습니다. 네, 그 채권 시장에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채권 시장이 확실히 이제 올해 연말만 되더라도 지금보다 많이 좀 진정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8월 초에 있었던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이 채권 시장의 흔들림이 마지막 흔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한 20% 정도의 수익은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 이게 차이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 채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 현금을 가져가라는 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변동성을 생각하는 이유는 채권 시장이 흔들렸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쭉 떨어졌습니다. 작년 10월 고점을 찍고 난 뒤 인플레이션이 쭉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지난달 3%를 찍은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에는 3.2, 전망치가 3.3이 됐고요.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거기가 3.4까지 올렸어요. 반등을 하고 있다라,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YOY로 3% 중반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전월 대비로 보시더라도 국제유가가 지금 70불에서 8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택도 오히려 부담스러운 뭔가 이게 거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렌트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우스 렌트는 올라가더라도 자동차 렌트가 떨어지니까 렌트는 뭐 이게 보합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인건비, 특히 7월 고용보고서 기준에서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고는 이 국제유가도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폭염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걱정스러운 거는 하반기 곡물 가격이 안정적일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기대하는 거는 유럽의 경기가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돈을 풀 것이다. 중국 돈 풀면 국제유가 더 올라갑니다. 중국 돈 풀면 원자재가 더 올라갈 거예요.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면 원자 가격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내년 1월, 내년 3월 되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는데 이게 내년 3월에 금리를 못 낮추면 어떡하지? 혹은 올해 11월에 금리 한번 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혹은 이 고금리에서 어디 하나 박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8월에는 전 7월부터도 좀 위험한데요. 좀 애매한데요. 말씀드렸는데 8월에는 확실히 그 이벤트가 일본 BOJ의 YCC라는 이벤트가 이미 터졌습니다. 그 이벤트를 시작으로 채권이 흔들리고 주식이 조정이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아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을 봤을 때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안 돼요? 네, 반도체도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선도 안 돼요? 조선도 이미 올해 더블 났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조선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문제는 이제 좋을 걸 선반영 다 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뭐 2차 전지처럼 수급 빡 붙어줘야 올라가는 거고 지금부터 이미 다 왔는데 뭐 재미없는데 뭐 한 2% 3% 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2% 3% 가면 팔고 이러면은 아주 이제 위에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확하게 레벨업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올해 상반기 되도록 다 반영됐어요. 건설 기계, 미용 기기, 엔터테인먼트, 조선, 반도체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더 올라갈 게 있나 싶으면은 진짜 재미없는 은행 통신밖에 없어요. 안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기준에서는 이제는 거의 이제 살 게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조정이 오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과거 데이터,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는 지금은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이점일 수 있고, 혹은 뭐 현금 보유도 그러면은 뭐 미국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아까 실적이 좀 나오는 게 빅테크. 네. 국내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네. 위주로 해서 분할로 네. 한 30%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지금 올해 초도 핵심 워드는 포모였습니다. 네, 포모에서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는 뭐 제 주변을 보더라도 대부분 올해 벌 거 다 벌었다, 혹은 뭐 작년에 까먹은 거 올해 뭐 다 복구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장이 안 좋았다, 혹은 내 계좌는 왜 이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기 전에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물려있다고
손 놓고 있지 마세요. 물려 있는 상황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응을 찾으셔야 되고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냅두면 올라오겠지라고 하면은 안 올라와요.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돈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 자체가 나중 되면은 너무 아까워져요. 그럼 내가 왜 물렸는지, 이 종목이 왜 못 가는지, 혹은 내가 이번에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었는지, 혹은 쟤들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는 포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거기 올라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장의 색깔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지금 차원에서는 올해 상반기랑 또 다른 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꼭 잃지 마시고요. 네, 돈은 계속 쌓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학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